18세기 프랑스 한 외딴 섬에 살고 있는 귀족 부인이 자기 딸 엘로이즈를 이태리 귀족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메리엔이라는 화가를 고용하는데 신부 얼굴을 그려서 보내면 남자가 그걸 보고 결혼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엘로이즈는 초상화 그리는 걸 거부해요. 결혼하기 싫어서요. 그래서 엘로이즈 엄마는 메리엔한테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몰래 초상화를 그리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메리엔이랑 엘로이즈가 친해져요. 그러면서 메리엔은 점점 속이는 게 미안해지고요. 그래서 몰래 초상화 그리고 있던 걸 털어놔요. 그때 엘로이즈 엄마도 메리엔이 실패한 걸 알게 되고 쫓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엘로이즈가 초상화를 그리겠대요. 메리엔이랑 헤어지기 싫은 거죠. 엘로이즈 엄마는 5일 동안 초상화를 완성하라고 하고 집을 나가요. 이 둘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과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아주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죠. 그런 나라에서 결혼은 보통 지금처럼 서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가문의 돈과 권력을 유지시키는 수단이었고요. 또 보통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수 없었죠. 사실 엘로이즈 신랑감은 원래 언니 신랑감이었는데요. 형부가 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언니가 죽어버린 거예요. 결혼하기 싫어서. 그랬더니 이제 엘로이즈한테 넘어온 거죠. 조건만 맞고 남자 마음에만 들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엘로이즈 엄마는 자기가 딸을 구해준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 섬에서 답답하고 외로웠으니 너는 이 섬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뭐 이런 건데 이 엄마는 지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딸을 또 다른 자신이라고 착각하면서 뭐든 똑같이 느낄 거라고 착각하는 이른바 동일시죠. 당연히 이런 건 완벽한 착각이고요. 엘로이즈는 수녀원에 살 때 제일 행복했다고 하거든요. 자기의 비극적인 삶을 그대로 대물림할 수밖에 없던 당시 여성들의 삶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메리엔은 여성 화가죠. 이 당시 여성 화가들한테도 상당한 제한이 있었어요. 누드화 같은 건 그릴 수 없었죠. 불경스럽다고요. 역사, 종교, 정치 관련 그림도 그 정도 지적 능력이 없다면서 금지됐어요. 이건 일면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 교육 자체를 여자들한텐 안 시켰으니까. 그래도 메리엔한테는 제대로 교육도 시켜주고 사업도 물려줄 수 있는 화가 아빠가 있었죠. 그래서 결혼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조금은 더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었죠. 엘로이즈랑 엄마는 사람 없는 외딴 섬에 살고 있어요. 섬이나 집 분위기도 어두침침하고 사람들 표정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메리엔이 도착하면서부터 뭔가 모를 활력이 집안에 생겨나요. 아마도 기존의 사회 질서를 비껴나서 조금은 더 자유롭게 살고 있던 메리엔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얼마 후에 엘로이즈 엄마는 집을 떠나죠. 그러면 메리엔, 엘로이즈, 시녀 소피 이 셋이서 신분 같은 건 상관없이 완벽하게 평등한 생활을 시작해요. 그게 카메라가 이 세 명을 잡는 방식에도 나타나는데요. 식사 준비 씬에서 시녀가 있는데도 귀족인 엘로이즈가 요리를 해요. 그 옆에서 메리엔은 와인을 따르고 시녀 소피는 자수를 놓죠. 카메라는 이렇게 반듯한 일직선상에서 이 세 명을 보여줘요. 소피한테 어떤 약초가 필요해져서 셋이 같이 들판을 뒤지는데 어느 순간 뿅 하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카드 게임을 할 때도 셋의 얼굴을 언제나 같은 크기, 각도로 보여줘요. 또 특이한 건 영화에 남자가 거의 안 나와요. 엘로이즈 결혼 상대도 이태리 밀라노에 사는 것 빼곤 아무 정보도 안 나오고요. 소피가 임신을 하는데 아무도 애 아빠에 대해선 궁금해하지조차 않아요. 이 당시 사회라면 남성이 등장하는 순간 힘의 균형이 깨지니까 완벽히 평등한 공동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해요. 화가는 모델을 일방적으로 관찰하고 그리죠. 그래서 둘 사이의 권력 관계는 화가한테 치우쳐 있죠. 메리엔이랑 엘로이즈도 화가와 모델 관계잖아요. 그치만 이 둘 사이는 조금 다릅니다. 엘로이즈가 단지 수동적인 모델 그 이상의 역할을 하거든요. 첫 번째 초상화를 보고 엘로이즈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메리엔을 좌절시키기도 하고요. 물감을 직접 섞어주기도 해요. 또 메리엔을 모델 자리로 불러서 화가 쪽을 보게 하고 모델의 시선을 경험하게 해요. 그러면서 화가나 모델이나 동등한 거다. 네가 나를 관찰하는 동안 나도 너를 관찰한다 라는 걸 체험하게 해요. 이런 새로운 경험들 때문에 메리엔은 훨씬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발전해요. 두 번째 초상화가 완성됐을 때 엘로이즈는 아주 마음에 들어하죠. 물론 메리엔이 성장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엘로이즈한테도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메리엔한테 영향을 받은 거죠. 이렇게 둘은 화가와 모델이라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동시에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찾으러 저승을 찾아간 오르페우스라는 시인이 있어요. 저승의 신은 감동받아서 아내를 돌려보내주는데 단 완전히 이승으로 빠져나가기 전에는 절대 돌아보지 말래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돌아봤고 아내는 영영 저승에 갇혀버리죠. 이 이야기를 엘로이즈는 매우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아내 에우리디케가 오르페우스한테 뒤돌아보라고 말했을 거래요. 스스로 저승에 남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 오르페우스 이야기가 영화 전체랑 직결되는데요. 약속대로 5일 후에 엘로이즈 엄마가 돌아오고 메리앤은 집을 떠나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엘로이즈는 메리앤한테 뒤돌아보라고 해요. 그때 메리앤은 어둠 속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엘로이즈를 보게 되죠. 에우리디케가 저승에 갇힌 것처럼 엘로이즈도 억압적인 결혼 시스템에 갇힌 거죠. 하지만 엘로이즈는 에우리디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해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메리앤한테 이건 내 선택이다 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 집을 떠난 메리앤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엘로이즈의 그림을 그려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엘로이즈를 기억하는 거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 둘이 한 연주회에서 우연히 만나는데 메리앤은 엘로이즈를 발견하지만 엘로이즈는 메리앤을 보지 못합니다. 연주회가 시작되면 비발디의 사계 중에 가장 격정적인 여름 사막장이 시작돼요. 섬에서 메리앤이 직접 연주해줬던 음악인데요. 둘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너무 강렬하고 격정적이라는 거죠. 엘로이즈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해요. 그 모습을 다시 메리앤은 오롯이 두 눈에 담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림으로 남겼겠죠. 이걸 마지막으로 둘은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기억으로 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랑 아닐까요? 모든 동화가 Happily Ever After 하면서 끝나지만 사실 그때부터 헬이 시작된지도 모르니까요.